제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열흘간 일정에 들어갑니다. 올해 처음으로 경쟁 부문을 신설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는 데다 강수량도 적어 올해 미역 양식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을 양식철을 앞두고 양식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관련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해 열흘 동안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대표 영화제로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더욱더 다채로운 행사와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영석 기자, 지금 개막식이 시작됐습니까? 네, 영화제 스타와 정관계 인사가 입장하는 레드카펫이 끝나가면서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의 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제영화제 명성에 맞게 객석은 국내외 영화팬들로 가득한데요. 이제 영화제의 개막 선언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막식 사회는 배우 이병헌이 맡았고 무대 연출은 민규동 감독이 담당했습니다. 개막작은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고요. 조금 뒤 밤 8시에 이곳 관객들에게 공개됩니다. 올해 영화제는 64개 편, 커뮤니티 피프까지 합쳐 모두 328편이 상영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경쟁 부문이 생겼는데요. 아시아 주요 작품 14편이 대상과 배우 등 모두 5개 분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특히 올해 영화제에는 영화계 거장도 대거 참석합니다. 박찬욱과 봉준호, 이창동 등 한국의 거장뿐만 아니라 지아장커와 마리오 벨로키오 등 세계적인 거장과 감독 또 배우들도 관객과 만납니다. 특별 기획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시아 영화의 결정적 순간들, 또 줄리엣 비노시 특별전 등 굵직한 프로그램이 풍성합니다. 영화제 폐막식은 다음 주 금요일, 오는 26일인데요. 경쟁 부문 시상을 거쳐 대상 수상작이 영예의 폐막작으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네, 조금 전 현장 연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제로 정통 영화제를 고수했던 부산국제영화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기존과 달리 상업영화를 개막작에 걸고 경쟁 부문까지 도입됐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의 새로운 변화, 김아른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만수. 그가 취업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다룬 박찬욱 감독의 블랙 코미디 스릴러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이 영화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입니다. 한국상업영화가 독립예술영화 중심이던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에 오른 건 이례적입니다. 좀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시면 관객들도 반응돼서 다시 영화 사랑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빠르게 변하는 세계 미디어 시장의 흐름에 맞춰 영화제도 변신을 거듭 중입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더 파격적으로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손을 잡고 전란을 개막작에 걸었습니다. 영화제 스크린을 통해 첫 개봉하거나 독점 상영하는 체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올해 폐막작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쟁을 거쳐 부산 어워드를 선정하고 영화제 폐막작에 걸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영화 저변을 확장하려는 특별 기획 역시 실험적인 시도였습니다. 경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대형 플랫폼, 영향력이 있는 대형 플랫폼을 형성하게 되었다. 정통 영화제의 위상에 대중성, 상업성까지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칠 수 없는 상황. 신선한 변화가 불가피한 셈입니다.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문화도시 부산을 알릴 새로운 도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주춤했던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는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와 교육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최근 10년 사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39만 8천 명입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지난 2011년부터 6년 동안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2017년부터 다시 플러스로 돌아선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수도권 인구는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고 오는 2052년에는 53%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직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가족과 교육, 주택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교육의 경우 지난 2013년 8%에서 지난해 12.4%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이동 양상이 확연히 엇갈립니다. 19세에서 34세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순유입된 반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최근 20년 사이 꾸준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순유출됐습니다. 청년층 같은 경우는 직업과 교육 사이로 순유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중장년층은 직업과 자연환경 등 사유로 순유출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이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은 해마다 평균 3만 명의 인구가 비수도권에서 유입됐지만 이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연간 11만 명의 인구가 경기와 인천으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높은 집값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다음 달 최대 열흘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차표 일반 예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예매 사이트에 접속이 안 돼 새벽부터 기다려온 이용객들 모두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올해는 특히 이 먹통 사태가 예년보다 더 심했다고 합니다.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오전 7시. 아침 일찍 휴대전화 앱을 켠 이용객들이 마주한 건 빈 화면이었습니다. 6시 45분에 대기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홈페이지 접속이 잘 안 돼서 1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예매 버튼을 누를 수 있었지만 100만 번대 대기 번호가 주어졌습니다. 한 8시쯤 돼서야 이제 좀 풀리는가 싶더니 그래도 100만 명 정도가 대기 순서가 먹통으로 변한 건 인터넷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랑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인터넷은 아예 작동이 안 됐고요. 결국 새벽부터 일어나 기차표를 구하려던 이용객들은 하루의 시작부터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7시 딱 되자마자 들어갔었어요. 먹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시쯤. 코레일은 이번 연휴가 평소 명절보다 2배가량 길어진 만큼 예년보다 더 많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긴급 조치에 나선 코레일은 예매 시작 5시간 만인 오후 12시쯤 서버를 복구했고 오후 1시까지였던 승차권 예매 시간도 오후 4시까지로 3시간 늘렸습니다. 내일 예정된 호남, 전라, 강릉선 등의 예매 시간은 아침 7시에서 오후 1시까지로 변동이 없습니다. 코레일은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1,000만 명 가까이 사용 중인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었죠. 내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유출된 정보와 피해 규모, 당초 롯데카드가 밝힌 것보다 훨씬 큰 걸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내일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단독 보도 송수진 기자입니다.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에 첫 해킹 공격이 들어온 건 지난달 14일 저녁. 악성 코드를 씹는 전통적 수법의 해킹 공격으로 다음 날에도 반복됐습니다. 롯데카드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보름이 넘게 지난 지난달 31일에서야 파악하고 다음 날 금융당국에 신고합니다. 피해 규모에 대해선 1.7GB, A4 용지 최대 100만 장 분량의 데이터가 빠져나갔고 개인정보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1일 일요일 날 낮 12시에 유출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금감원에 바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나 금융당국 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롯데카드가 당초 밝힌 1.7GB의 수십에서 수백 배가 탈취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내부용 업무 자료뿐 아니라 일부 고객의 카드 번호, 유효기간, 결제 내역도 유출됐습니다. 다만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탈취한 고객 정보를 악용한 카드 사용이나 카드 복제 등의 피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정보 유출 사실만으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내일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해커들이 침입한 경로와 보안 취약점, 빠져나간 정보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전망입니다. 당초 해명과 다른 조사 결과를 받아들게 된 롯데카드는 내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올해는 고수온의 강수량마저 적어 김과 미역 같은 해조류 성장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을 양식철을 앞두고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역 양식장을 서정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다 위 드넓게 펼쳐진 미역 양식장. 밧줄에 붙은 어패류를 떼는 어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미역 양식 시기는 다음 달 말부터 내년 3월 말까지입니다. 길어진 여름, 고수온이 지속되는 탓에 매년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채취하는 시기가 빨라지니까 그만큼 덜 성장한 상태에서 우리가 채취를 하다 보니 길이가 더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올해는 더 걱정입니다. 비까지 적게 내려 김과 미역 생육 환경이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부산에 내린 비는 992.8mm, 평년의 80% 수준입니다. 특히 여름철 강수량은 693.2mm로 평년보다 88.5mm 적었습니다. 강수 일수도 26일로 평년보다 9.9일 짧았습니다. 강수량이 적으면 바다로 흘러드는 영양염이 줄어 김과 미역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바다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잠수에 의해 영양염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조류 생장에는 질소와 인 같은 무기 영양염이 필요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고수온에 적합한 품종 개발을 서두르고 기후변화에 맞춰 양식 밀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옛날에는 조건이 좋았을 때는 빡빡하게 키웠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 고수온의 강수량 부족까지 악재가 겹쳐 해조류 양식을 앞둔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정은입니다.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이 최근 주춤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소비가 늘고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부진했던 경제 흐름이 조금씩 완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장을 보는 시민들이 식품 가격을 비교하며 살까 말까 망설입니다. 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일부 식재료는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장보기가 어려울 만큼 물가가 올랐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나름 비싼 것도 있지만 저렴하게 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잘 선별해가지고 사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달 부산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6.61,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2%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9개월 만에 1%대로 떨어진 겁니다. 주춤한 물가는 소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7월 기준 부산 대형 소매점의 카드 사용액이 1년 전보다 4.6% 늘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5% 이상 늘어난 제조업 생산이 부산인 운송 장비 품목을 중심으로 다소 줄면서 4%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수송기계 등의 수출량이 큰 폭으로 늘어 전체 수출이 전국보다 높은 9%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부진했던 실물 경제 흐름이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증가 전년동월 대비 증가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번 달 부산 지역 전반적인 경제의 부진 완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상황에 대한 긍정적 지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기대감이 낮은 상황이라 소비 심리 개선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양국의 궁극적 목표라며 지속적인 국제 공조와 함께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현재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가변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궁극적 목표라며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중단시키지 않으면 점점점 문제가 악화되고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의식이고 그런 이후에는 이걸 축소시켜서 비핵화로 가진다는. 그러면서 북한의 즉각적인 호응이 없지만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국제 공조와 함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내적인 변화가 너무 많으면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큰 목표, 접근 방법에 대한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공유하는 그게 있지 않고는. 대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해선 타결점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면서도 전혀 접하지 못했던 여건 속에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특별한 개성을 가지신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관세는 별도의 패키지로 안보 분야 협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맹 현대화 논의의 쟁점 중 하나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선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선 시작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계기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 등을 만들 수 있다면 괜찮은 성취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개청식이 오는 12월 30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해수부는 오는 12월까지 부산 이전을 마무리하고 잠정적으로 12월 30일에 개청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하 공공기관도 부산에 집적화해 동반 이전 효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수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함께하는 해운선사 이전 협의회를 꾸려 HMM 등 주요 선사를 부산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동남권 투자공사 추진은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려 정부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 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부산 시민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투자공사는 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 산업은행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오늘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체전 기간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2,500명입니다. 이들은 개폐회식을 지원하고 종합상황실이나 경기장 등에서 경기 운영을 도울 예정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30주년을 맞은 올해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 30주년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동서대 영화과 김정선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가 지금 우리 부산이 문화 불모지에서 아시아 영화의 허브로 도약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부국제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 30주년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예. 먼저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한국 최초의 국제영화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역사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어진 한국영화 제2의 르네상스와 함께한 세월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새로운 한국영화의 등장과 발전을 추동하고 또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수한 아시아 영화가 만들어지고 또 네. 세계에 유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톡톡히 해왔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네. 2014년 부산이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 이를 발판으로 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영화 도시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부국제 가장 큰 변화가 사실
경쟁 영화제로서의 전환입니다. 칸이나 베를린처럼 경쟁 부문을 도입을 했죠. 부산 어워드라고 해서. 이렇게 도입한 이유, 그리고 이 변화가 과연 부국제에 가져올 효과는 무엇일까요? 네, 경쟁 영화제의 도입은 무엇보다 아시아의 시선으로 아시아 영화를 바라본다는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시아 영화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수한 어떤 영화제들에서 아시아 영화가 아직은 마이너리티인 게 현실인데요. 네.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영화가 주인공인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경쟁 영화제로의 전환은 올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아시아 영화가 무엇인지 아시아가 결정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네, 이 전환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아시아 영화 이니셔티브가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경쟁 부문에 오른 14편의 영화도 모두 아시아 영화인 거죠. 네. 네, 과연 어떤 작품들이 또 올라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화려한 부활 이면에는 내부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영화제 내용도 있었고 리더십의 부재도 있었고요. 박광수 이사장이 작년에 취임을 하고 드디어 올해 새로운 집행부가 신설이 됐는데 이사장님 집행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내다보십니까? 네, 그거를 아주 잘 알기는 어렵지만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이사장, 집행위원장, 마켓위원장 등 영화제 운영을 진두지휘하는 집행부 구성원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전 집행부에서는 영화 교육자나 영화 비평가를 활동하시던 분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이번에는 영화 감독, 또 영화 프로듀서, 영화 기자 등 영화 현장에 훨씬 더 가까운 분들이 집행부를 맡았습니다. 올해 영화제 운영의 새로운 기조 가운데 하나가 네. 한국 영화의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는 영화제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 이것도 그 새로운 인적 구성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또 올해 개막작으로 잠시 후에 8시부터 상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정말 많은 기대를 얻고 있잖아요. 사실 영화제 개막작이라고 하면 어떤 소수의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예술 영화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올해는 대중성을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작품을 선정을 했고 또 30회 얼굴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십니까? 네. 2025년 가장 핫한 한국 영화죠. 네.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는 아마 지금 현재 한국 관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영화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럼요. 사실 이 개막작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의 가장 뛰어난 최신의 상업 영화와 독립 영화를 아마 두루두루 선보이면서 최근에 좀 위기에 봉착한 한국 영화의 재부활을 그리고 또 재도약을 기원하는 영화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감독도 올해는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네. 부디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재점화되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수님, 그 폐막작에 대한 설명도 혹시 잠깐 해주신다면요? 폐막작은 올해 이제 경쟁작 가운데서 몇 개의 부분을 수상한 가운데 대상이 다시 상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좀 폐막작에 어떤 긴장감이나 그런 게 없었다면 네. 올해는 아마 폐막작 모두 폐막식을 모두가 좀 기대하고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막작만큼이나 화제를 모으겠네요, 또 폐막작이.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올해가 영화제 마지막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번에 초청된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스타 배우들부터 세계적인 거장들까지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화려한 라인업, 우리 부국제 성장한 어떤 위상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부산영화제뿐만이 아니라 한국 영화의 달라진 위상도 함께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을 대표하는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감독을 위시해서 네. 지하장커, 두기봉, 차이밍양 등 아시아의 거장 감독들이 총집결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배우 줄리엣 비노시, 또 베니스와 오스카를 석권한 할리우드 감독 기에르모 델 토로, 또 허샤오시엔의 뮤즈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서기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축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독 그 영화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듣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거의 모든 상영이 매진 사례라고 하는데요. 한국에도 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만의 배우 허강한이 출연한 영화 같은 경우는 그 4,000석이 넘는 야외 극장을 아주 단숨에 매진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막식 진행을 배우 이병헌 씨가 단독 진행해 주신다는 것도 사실 이번에 큰 볼거리였어요. 그죠. 우리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정말 좀 아쉽습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여기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교수님께서 올해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을 위해서 이 작품은 한번 꼭 보셔라 하고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들이 있다면요? 네, 정말 여러 작품이 있는데요. 선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먼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SF 애니메이션 아르코부터 소개할까 하는데요. 미래 소년이 시간 여행을 하면서 펼쳐지는 모험과 우정의 이야기인데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어떤 성찰을 굉장히 세련된 미적 감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올해 영화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작입니다. 스리랑카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린 비묵티 자야 순다라 감독의 신작 스파이스타인데요. 스파이스타요? 네. 어떤 내용이죠? 네, 근미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격리된 생명공학자의 불안과 죄의식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감시와 폭력, 그리고 초현실적인 어떤 인식과 판타지?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독창적인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팬데믹이 뉴노멀이 된 시대니까요. 그런 만큼 또 의미를 갖는 작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목에서부터 굉장히 유머가 느껴지는 인도 영화 콕콕콕콕콕은 오토바이 콕콕콕이요? 네. 오토바이 사고를 둘러싼 의혹이 진행되는 가운데 소수자로 살아가는 닭장수의 고단한 현실이 그려집니다. 카프카적인 상상력과 유머러스한 톤이 어우러져서 세계를 바라보는 굉장히 독창적인 시선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인도 영화가 지니고 있던 굉장히 유쾌하거나 위트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작품일까요? 좀 더 가벼운 톤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본 시리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본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폴 그린그래스 감독의 신작 로스트버스인데요. 2018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그 현장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 아주 숨막히는 그 긴박한 상황을 굉장히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매튜 맥커너이가 버스 기사로 분해서 22명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영화입니다. 네, 이런 영화들 사실 외에도 이번에 올해 부국제가요. 관객 참여, 체험형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커뮤니티 비프, 오픈 토크 같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남포동에서도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어요. 이게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디지털 문화가 점점 지배적이 되어가는 오늘날 모든 영역에서 사실 체험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열린 공간에서 다수 대중이 함께 영화를 보고 또 감동을 느끼는 그런 영화제에서의 체험이 점점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커다란 스크린을 함께 보면서 감동을 또 느끼고 그 감동이 공기 중에 공명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경험은 영화제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관객 친화적인 영화제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그런 공동체적인 경험을 더 감동적이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한 명의 부산 시민으로서 이번 부국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를 저희도 또 응원을 해야 되겠죠? 함께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서대 김정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이색 경연입니다. 퍼포남, 일명 보여주기식 남성을 뽑는 대회라고 하는데요. 퍼포남이란 SNS에서 여성의 호감을 얻기 위해 취향이나 가치관, 감수성 등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남성을 뜻합니다.
이 대회에서는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빈티지 패션 차림에 특히 손에는 말차 라떼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올여름에는 이 말차 라떼가 필수처럼 느껴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 키워드 이슈에서는 음료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아가는 말차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말차는 어린 찻잎을 차광 재배, 즉 햇빛을 가려 키운 뒤에 곱게 갈아 만든 가루차를 말합니다. 잎 전체를 섭취하기 때문에 영양이 풍부하고 쌉싸름하면서도 감칠맛이 살아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즐겨 마시고 다이어트와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죠. 또 한 티스푼이면 에스프레소 한 샷과 비슷해 커피 대신 그린샷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커피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말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조사에 따르면 세계 말차 시장은 2023년 43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10조 원 가까이 성장할 전망입니다. SNS에서도 말차의 인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말차와 관련된 해시태그만도 세계적으로 930만 건, 국내에서도 40만 건 이상이죠. 말차 인기를 타고 브랜드 경쟁도 치열합니다. 카페에서는 말차 라떼나 말차 프라페 같은 메뉴들이 등장했고, 제과업계에서는 기존의 익숙한 과자들을 말차 버전으로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차 막걸리까지 출시됐죠. 2017년부터 미국 스타벅스에 말차를 납품한 하동군의 경우에도 지난해 수출한 말차는 100여 톤으로 2년 전보다 45% 증가했습니다. 초록빛 물결은 식음료를 넘어 패션과 뷰티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녹색, 민트 색상의 신발과 의류 판매량이 급증했고 향수와 캔들 같은 생활소품도 말차 컬러를 입히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는 지난 2달간 말차 관련 검색량이 전년 대비 10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말차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메뉴가 아닌 일상적인 취향이나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셈입니다. 말차 열풍을 타고 우리 녹차도 일본의 농가처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 저온과 폭염으로 차나무 생장도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국내 농가에 대한 진지한 대응도 뒷받침돼야 되겠죠. 말차는 단순히 맛있고 예쁜 음료의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환경과 농업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말차로 시작된 초록빛 유행, 키워드 이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전국에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비구름은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 부산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최대 30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을 반복하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한층 바람결이 서늘해지겠고요. 늦더위도 해소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7도에 머물며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한 번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엔 한층 더 선선하겠고요. 한낮 기온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부산이 23도, 울산이 21도 안팎으로 서늘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27도, 울산이 24도 안팎 예상되고요. 먼바다에선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대 3.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방송 진행 중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구속 관련 보도에서 동일한 리포트가 송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1996년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 처음 스크린이 세워졌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부산국제영화제는 30년 동안 세계 영화인들 또 관객들과 함께하며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 만들어냈습니다. 숱한 위기와 내홍 속에서도 영화제는 묵묵히 자리를 지켜냈고 지금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K컬처의 소중한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올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여정이 앞으로의 30년을 기대하게 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